안녕하세요. 한자로도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부수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회에서 17회까지는 10자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부수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꽁이 맹자는 맹꽁이나 힘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맹꽁이를 뜻할 때는 맹으로, 힘쓰다나 노력하다라고 할 때는 민으로 발음합니다. 맹꽁이가 열심히 우러대는 모습에서 힘쓰다나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기도 합니다. 맹꽁이를 그린 것이지만 생긴 모습 때문인지 거북이와 관련된 글자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 원자나 바다거북 조자와 같은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또 두꺼비 거자나 개구리 와자와 같이 개구리를 구분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자들은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꽁이 맹자 자체도 잘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부지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요즘에는 활용도가 낮은 글자입니다. 솥정자는 솥이나 점괘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솥정자는 손잡이가 달린 솥을 그린 것입니다. 이 솥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담았던 솥을 그린 것입니다. 솥정자에 점괘라는 뜻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제사나 점괘, 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다만 상용한자에는 관련된 글자가 없습니다. 획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격측자나 인원 원자처럼 조개 패자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또 참진자나 연일 연자처럼 모습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출 구자처럼 눈목자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모양만 바뀔 뿐 쓰임이 없는 글자는 아닙니다. 북고자는 북이나 북소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북고자는 북을 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북을 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북소리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다만 북고자와 결합해 만들어진 글자들은 쓰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깃불 희자나 분할 분자처럼 악기 이름 주자나 클분자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솥정자처럼 복잡한 획을 대신해 다른 글자를 빌려 쓴 것이죠. 쥐서자는 쥐나 좀도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쥐서자는 쥐를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을 보면 쥐 주위로 흩어진 나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곡식을 갉아먹고 있는 쥐를 표현한 것이죠. 사람의 곡식을 훔쳐먹는 동물이다 보니 좀도둑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쥐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두더지 분자나 족제비 유자처럼 설치류와 관련된 동물의 부수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14획에 있는 부수입니다. 코 비자는 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고대에는 스스로 자자가 코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나 자기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줄비자를 더한 코비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죠. 코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코고는 소리 후자나 코막힐 옹자와 같이 코와 관계된 글자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자들은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코비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가지런할 제자는 가지런하다나 단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 곡식의 이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논밭에 곡식이 가지런히 자라는 모습으로 가지런하다를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점차 변형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지런할 제자는 부수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쓰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제주도의 한자어인 건널 제자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자는 15획에 있는 부수자입니다. 이 치자는 이빨이나 어금니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이 치자를 보면 크게 벌린 입과 이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이후 금문에서는 여기에 발치자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씹는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치자는 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가 움직이는 다양한 동작과 관련된 글자를 만드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자들은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니 이 치자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6획에 있는 부수자입니다. 용자는 용이나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용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용이 연상되지는 않죠. 이러한 모습이 점차 변형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용자는 용을 그린 것이지만 관련된 글자로는 엄습할 습자가 유일합니다. 거북 귀자는 거북이나 터지다, 땅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참고로 이 글자에는 구나 귀, 균과 같은 세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거북 귀자는 거북이를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는 측면이나 상단에서 바라본 거북이가 그려져 있었지만 지금의 형태는 측면이 변화된 것입니다. 거북이의 등딱지는 갈라진 형태죠. 그래서 터지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거북 귀자는 붓수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관련된 붓수나 모양자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왜 붓수로 지정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는 17회에 있는 피리 약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 약자는 피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피리 약자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관피리를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죠. 금문에서는 여기에 이제 금자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자는 입을 거꾸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금문에서의 피리 약자는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피리 약자는 붓수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쓰임이 없습니다. 관련된 단어도 없고 확장된 글자도 쓰이지 않습니다. 붓수로의 역할은 없는 글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회에서 17회까지의 붓수 214자를 쭉 살펴봤는데요. 한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붓수는 총 214자가 있지만 쓰임이 없는 붓수가 있습니다. 또 붓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자를 구성하는 중심이 되는 글자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글자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붓수자 이외의 글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